감사합니다. 왜 안 되지? 그럼 태린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 네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다음 단원이죠. 환경과 에너지에서 발전과 신재생, 뭐야, 그건 산재생이야.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우리 지난번까지는 각각의 발전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뭐 미래에는 어떤 발전 방식이 각광을 받을 것이냐,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에 대해서도 봤고, 핵융합에 대해서 꼼꼼히 좀 많이 뜯어보았죠. 네, 오늘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에너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그동안에는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 뭐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겠죠. 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볼 거예요. 특히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과학이 다 그렇지만 이 단원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외에도 좀 필요한 내용들을 영상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신재생 에너지 기술, 뭐 필요성, 우리 이미 지난 단원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였나요? 여태까지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무한리필되는 계속 사용 가능한 에너지들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조력, 화력, 연료전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뭐 결국 이게 이제 앞으로 요런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나타낸 겁니다. 이건 뭐 석유일 거고요. 얘는 태양광 패널, 요거는 조력 발전. 이게 바로 이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거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경우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핵에너지, 얘는 석탄, 얘는 풍력이죠. 아,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조력 발전에 대해서 그 구조 알고 있나요? 조력 발전이 이제 그거예요. 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먼저 얘네가 밀물과 썰물일 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밀려 나가거든요. 이 힘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높이 차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수력 발전처럼. 어, 밀물 때는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아유, 얘가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수문을 달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밀물 때는요, 얘가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찰랑찰랑 차겠죠. 그럼 얘를 문을 닫아 놓으면, 썰물 때는요, 얘가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물을 방류를 하면요, 여기서 터빈을 돌릴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밀물과 썰물 차이를 요렇게 수문을 통해서도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얘가 밀려 들어오고 밀려 나가는 그 자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조력 발전을 여기 이렇게 제방처럼 쌓아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들고 나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물을 저장했다가 썰물 때 얘를 빼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조력 발전의 원리고요. 그 조력 발전이라는 거는 지구의 3대 에너지원 중에서 조력 에너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력 에너지가 물론 3대 에너지에 들어있긴 하지만 매우 네, 뭐 3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양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바다가 있으면 밀물 썰물 차이가 해안가에서는 밀물 썰물 차이가 있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조수간만 차가 커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탄소 배출이나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살이 센 곳에서는 조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울돌목이죠. 울돌목 영화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명량이요. 명량 영화 보면은 왜 그 물살 흐름 바뀌는 거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명량 대첩을 이끌잖아요. 그곳이에요. 거기가 이 조류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조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다고 해요. 자, 고갈될 염려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재생에너지. 무한리필. 태양광, 조력, 풍력. 고갈될 염려도 없고 다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도 않고. 근데 물론 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한 문제점은 한계점까지 장단점 지난 시간에 다 봤을 거고요. 그럼 조력 발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조력 발전도 일단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루에 2번 그러니까 밀물 썰물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결국은 제방을 이용한다는 건 해양 갯벌 생태계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건설 비용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높지 않아요. 어느 곳이나 해안가는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동해안에 설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석간만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서 많이 그러니까 한다면 우리나라는 서해안이랑 남해안 정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를 공통으로 상징할 수 있는 도안을 모든 별로 그려보라는 건데 뭐 이건 그냥 예시예요. 결국은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려준 도안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한 노력. 탄소 제로라는 건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왜 여기서 소리가 나지? 탄소 제로 도시를 향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영국 친환경 주택 9,500채 건설. 덴마크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 건립. 중국 초민섬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 중국 추앙의 하수 100% 재생 처리. 캐나다 빅토리아 전기 자동차로만 운행. 리비아 대규모 풍력 태양력 발전 단지. 아부다비는 세계 최대 규모 탄소 제로 도시를 건설 중이다. 20세기는 탄소 발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탄소 무발생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구와 후손이 계속 살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결국 이거는요, 그 지구 온난화 임계온도 1.5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결국 탄소 제로라는 건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애겠다는 거고, 그래야 뭐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을 때 그 좋은 예로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이에요. 슈투트가르트가 예전에 그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 안개가 심했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청정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 청정 도시가 된 가장 이제 큰 게 첫 번째가 이제 도시의 숲을 조성을 했어요. 도시의 숲을 조성을 하니까 일단 거기서 생기는 광합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열섬 현상 혹시 뭔지 아나요? 이거 사회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밤에 도심을 적외선으로 찍어보면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심 부분이 훨씬 온도가 높게 나타나요. 인공열 때문이죠. 뭐 자동차나 다른 뭐 냉난방이나 기타 등등 인공열 때문에 그 도시의 그 부분만 더 뜨겁게 나타나요. 이거를 섬처럼 그 부분이 뜨겁다라고 해서 도심이 열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빌딩 사이에 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도시 전체의 환기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숲을 조성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바람길을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로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근데 그 도시 내부에 대중교통하고 주로 트램이죠. 트램이랑 대중교통들을 확충을 해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심에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완전 청정도시가 되었죠. 네, 이 슈투트가르트 이해 잠깐 볼게요. 여러 설치물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Die Topographie der Stadt Stuttgart. Die Stadt selbst liegt im Tal. Und so starten wir jetzt quasi die frische Luft. Die ist hier im Wald. Und jetzt schauen wir mal, wo die nach unten fließt. Sie sehen, dass das immer im Tal ist oder in der Schlucht. Aber Sie sehen auch, dass die frische Luft immer wieder auch von Häusern aufgehalten wird. Und dennoch findet sie den Weg in die Stadt und versorgt damit 이걸 바람길 tatsächlich die 프로젝트라고요. Stadt mit frischer und etwas kühlerer Luft. Gleichzeitig steigt warme Luft auf, weil die Häuser Luft erwärmen. Warme Luft ist leichter als kalte Luft, steigt also auf. Hier fließt kalte Luft nach. 생산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숲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숲의 기능도 함께 알려주는 숲속의 집. 숲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가 바람길을 타고 도심으로 흘러들어와 미세먼지를 몰아내고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Wäre der Wald nicht, dann wäre es in der Stadt noch wärmer und die Luft wäre noch stickiger und noch schmutziger. Weil der Wald reinigt ja auch die Luft, also bringt auch saubere Luft nach.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을 연결하는 꼭지축의 모양이 알파벳 U자를 닮아 붙여진 이름 그린 뉴 포레스트. 시내에 공원 9곳을 연결하는 총 8km의 녹지벨트를 조성해 바람길의 통로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조성한 바람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구릉지엔 신규 건축을 금지. 바람길에선 건축물을 5층 이내로 제한하고 건물의 간격을 최소 3m 유지합니다. 또 높은 나무를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댐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확하고 엄격한 법적 규정과 이를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슈투트가르트를 미세먼지 심한 도시에서 공기 좋은 도시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뉴스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박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이거는 어떤 지도입니까? 네, 어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 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온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겼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쪽 지역 말고도 전국에 걸쳐서 대기 정체가 심각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온 먼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정확히 보자면 미세먼지의 이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만은 이 지역별로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관문,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입니다. 어제 새벽 1시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이후에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는 점차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농도는 시차를 두고 높아지다가 서울과 인천은 오후 3시, 경기도는 오후 6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와 거리가 조금 떨어진 충청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저녁 8, 9시쯤에 최고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훨씬 먼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서울보다도 공기가 탁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주요 지점의 바람 속도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는 유명한 서울 같은 분지죠. 경우는 초속 1m를 간신히 넘었고 충청과 강원, 영남 곳곳은 0.8m 안팎이었습니다. 이걸 시속으로 바꿔보면 서울은 시속 4.3km, 춘천과 안동은 1.4km 수준입니다. 바로
대기 정체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짙은 먼지가 넘어왔지만 바람 덕분에 어제처럼 오래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세제곱미터당 133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먼지가 백령도를 덮쳤습니다. 수도권의 최고 농도는 오전에 인천 106, 서울 118, 경기 107마이크로그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어제보다 세제곱미터당 3마이크로그램이나 높은 수치였지만 강한 바람 덕에 보시는 것처럼 농도는 어제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배출량을 줄일 게 아니라 대기 정체도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있어서 대기 정체는 결코 빠지지 않는 이 필요 조건입니다. 대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대기 정체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봄 역대급 농도가 기록됐을 때 환경부 장관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배출량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대기 정체를 해소하거나 그러기 위한 로드맵 같은 건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네. 근데 이제 농도가 높을 때마다 대기가 정체됐다라는 분석은 사실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이런 대기 정체를 해소를 해서 효과를 본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길을 여는 이 숲을 조성을 해온 건데요. 이 바람길 숲에 대해선 오늘 저녁 소셜 라이브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이 뒷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결국은 화석연료 때문인데 우리가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통째로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가 더 심하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뭐 바람길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다고만 해서 그것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친환경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상태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미세먼지나 그 대기 오염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겁니다. 조력 발전.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한다. 아까 잠깐 선생님 여기다 그려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밀물일 때는요,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조석차가 큰 강하구나 만에 조력 발전소를 발전한다. 이 만이라는 게 이거죠. 이게 안으로 쑥 들어온 거. 자, 그리고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밀려오는 양이 꽤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건설비가 많이 들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예로 든 게 어딘가요? 시화호죠. 시화호가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막 죽음의 호라고 그래서 그 근처 지나가면 악취 심하고 막 그랬었죠. 오염이 정말 심했었어요. 근데 시화호가 이제 정화된 것은 그 주위에 습지를 조성을 하고 하면서 자연의 생태계의 치유 능력을 이제 끌어올려 줬기 때문인데요. 여튼 이 경우에도 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뭐 장점은 여기서는 일단 친환경 에너지다, 청정 에너지다라는 건 있겠죠. 근데 요게 되게 커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거. 아이고. 그리고 건설비가 많이 든다. 자, 들어간 투입 비용에 대해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파력 발전.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서 수면이 높아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그 압축된 공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얘가 계속 파도가 치면 칠수록 파도가 강하게 치면 칠수록 얘가 공기가 압축됐다 풀렸다 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정도도 클 거고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발전량이 더 많아지겠죠. 보통 우리는요 파도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찰랑찰랑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본다이 비치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요. 그냥 이거는 평소에 사람들이 그냥 서핑을 하는 파도야.
근데 내 키보다 커. 네.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라는 거. 우리 같으면 와 이건 풍랑주의보가 아니야 할 정도의 그런 파도가 늘 쳐요. 그런 곳에서는 파력 발전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고 방파제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실용성이 크다. 그런데 단점은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력 발전이 그렇게 경제성이 있지가 않아요. 파도가 아주 강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24철 파도가 강하게 치는 곳이 오히려 파력 발전에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수소 연료전지예요.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죠. 수소차라고 하는 거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그럼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차 두 가지 있죠. 전기차하고 수소차요. 전기차는 충전해서 쓰는 거고요. 수소차는 이제 수소를 충전을 해요. 그래서 그 수소 연료 전지에서의 이제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탄 2개 위쪽을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고, 이거 교과서에 있는 실험 내용이니까 보시면 돼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백탄을 담근 후 건전지에 각각 연결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다. 왜 하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냐면요. 이게 이제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넣어준 거예요. 10분 정도 지난 후에 건전지를 떼어내고 발광 다이오드 연결해서 불이 켜지는지 관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가 뭐냐면요. 이 발광 다이오드가요. 다이오드라는 건 정류작용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흐를 때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요거 제대로 잘 연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집게 달린 전선 할 때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극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극에는 빨간색, 마이너스 극에는 검정색을 설치를 합니다. 내용물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각각 무엇이며 전기 에너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뭘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자, 봅시다. 아유, 예습 안 해오셨습니까? 자,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자, 물은 이온결합인가요? 공유결합인가요? 공유결합이죠. 그런데 이 공유결합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한 분자, 우리끼리 계속 같이 다니자 얘네들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거니까요. 이온결합의 경우는 끊기가 아주 쉽죠. 물에 녹이기만 해도 이온결합은 끊어지죠. 그런데 공유결합은 끊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애를 어거지로 끊어내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어거지로 끄집어내는 데 쓰이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예요. 건전지 통해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그 물을 분해할 때, 즉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음극에 모인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 모인 수소가 산화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 있어서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죠. 이건 우리 중등과정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내놓으니까 얘가 산화가 되는 거죠. 우리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산화화는? 요거 1학기 때 우리 시험 봤던 내용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산소, 수소, 아니 수소는 빼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또 헷갈릴라. 전자. 자, 우리 산화라는 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얻으면 산화예요. 그럼 반대로 잃으면 환원이겠죠. 자, 요거 전자는 반대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자,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내놓으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네,
산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산화가 음극에 모인 수소가 산화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고 요거를 산소가 얻어서 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즉 수소가 공급되는 마이너스극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이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럼 결국 얘는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즉 얘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영상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선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물로 환원된다. 자, 요게 뭐냐면 결국은 분해됐다, 다시 결합됐다, 분해됐다, 결합됐다. 요 과정을 통해서 네, 되는 겁니다. 요거 볼게요. 이게 실험 과정 보여주는 겁니다. 얘 자체가 연료전지가 된 거예요. 자, 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렇게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 이온들은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 자, 여기서는 산소가, 자, 요렇게 해서 수소로, H2O로 다시 물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나요? 자, 수소가 전자를 잃고 이렇게 되고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되고 요 수소 이온이 플러스 극에서 산소와 전자를 만나서 다시 물이 되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쪽 왼쪽에서는요 수소는 전자를 잃었잖아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산화가 된 거고요. 여기서는요 얘가 다시 환원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이 전자가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라는 건 결국 전자의 흐름이니까요. 되나요, 여러분? 네, 이 얘기 영상 조금 더 마무리할게요. 뒤에 얘기는 더 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끝. 자, 요 얘기고요. 자, 요 이제 원리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졸지마셈.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를 잃어서 산화된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요, 요 전자가 움직여서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면서 물이 된다. 즉, 여기서 생긴 이 수소 이온과 산소가 환원된 산소하고, 그러니까 전자를 얻은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산소가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될까요? 산소 음이온이 되죠. 산화이온이 되죠. 즉 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서 물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때 잃은 전자가 얘를 타고 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예요. 자, 그럼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보면, 자, 음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이 수소 이온과 전자를 얻어서 H2O가 되는 거죠. 즉, 얘는 수소는 산화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산화되어서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요. 산소는 환원되어서 물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수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요. 물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 전혀 생기지 않죠. 네,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친환경 차라고 하면 주로 수소차죠. 예, 그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풋, 아웃풋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전체 반응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전체 반응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요거 들어가서 요거 나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전체적으로 인풋, 아웃풋. 자, 얘가 수학에서의 등호와 같죠. 그럼 좌변 다 더하고 우변 다 더해보면 양쪽에서 지워질 것들 싹싹 지우고 나면 자, 얘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결국은 이거겠죠. 되나요?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얘들아. 그래서 전체 반응식, 이거 결국은 물의 화학 반응식이죠. 그쵸? 물의 화학 반응식인데 결국은 얘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반응식은 요거다. 중간에서 뭐 전자가 들락날락 하거나 말거나. 이게 수소 연료전지예요. 요거 지금 여러분 정리됐나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여기서 이동되어 온 이 전자가 산소를 환원시키고 그 환원됐다는 건 결국 산화 이온이 됐다는 거니까 그 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된다. 그 전체적으로 인풋은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아웃풋은 물이다. 그럼 이론적으로 하자면 수소 연료 전지는 계속 돌려봐야 물만 톡톡톡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점.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거의 배출되지 않고, 그리고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파력 발전, 조력 발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비슷한 게 뭐 있었죠? 태양광 발전이요. 빛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중간에 과정이 없어서 효율이 높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태양전지의 경우 기술이 아직은 발전 중이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죠. 투입하는 비용 대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차로 움직이겠지? 근데 이제 단점.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순수한 수소를 생산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수소를 저장하기가 쉽지 않고 폭발 위험이 있다. 자, 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건요. 차가 폭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럼 지속적으로 수소를 주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수소를 저장해 놓았을 때 그때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괜히 수소폭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소차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소 충전소는 정말 그 외진 곳에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화성에는 수소 충전소가 현대자동차 안에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거 폭발 위험이 있다. 자, 그러면요. 수소가 왜 요 얘기 할까요? 자, 시험관 안에 어떤 무색, 무취,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기체가 있어요. 얘가 어떤 기체인지 알아보는 방법 뭐였죠?
불씨를 갖다 대면 되죠. 만약에 얘가 이산화탄소다, 꺼져버릴 거예요. 산소다, 불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수소인 경우에는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얘가 폭발해버리죠. 그러니까 폭발한다는 게 이렇게 터진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적당한 양의 공기가 있으니 퍽 하면서 얘 자체가 연소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수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될 거라고는 해요. HEV 배터리라고 하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자제품, 대형 발전장치 등에 사용이 될 겁니다.